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71쪽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열기를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보니까 이 작품은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1980년대 작품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19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화자의 현실인식과 태도를 주목해라 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이 5월 18일이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기억이 나는데요. 1980년 5월 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그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군사 정권의 억압이겠죠. 정치적인 폭압이 드러나는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내놨어요. 세상을 뜬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죽는 건가?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을 뜬다는 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새라는 시어가 있죠. 자, 이 새라고 하는 건 대부분 시에서 어떤 의미를 많이 갖고 있나요? 그렇죠.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존재인 새들이 세상을 뜬다고 하는 건 어떠한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 또는 암울한 현실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억압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죠. 어쩌면 여기에 소망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실현이 될까 봤더니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시행을 한번 볼래요? 주저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소망이 실현이 된 것 같아요. 소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죠. 좌절인 것 같아요. 이 화자는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걸 소망했지만 좌절을 겪는 이야기로 끝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라고 하는 자유로운 존재, 어떻게 보면 화자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대상이잖아요. 이 새떼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표현했지만 그 소망이 좌절되는 걸로 끝을 맺었는데 이 작품의 내용 단계를 3개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1, 2행을 묶어서 하나의 내용 구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3행부터 10행까지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로 두 번째 내용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행부터 20행까지 마지막이죠. 여기까지를 세 번째 단락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라고 해놨네요. 자, 우리라는 시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죠. 대부분의 시들은 나라고 얘기해서 나라는 화자가 나와서 개인의 어떤 고백적인 또는 독백적인 내용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라는 얘기를 해서 뭔가를 집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우리 단체가 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뭐 어찌되었든 1인칭 화자인 나가 확대된 우리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일제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화자는 어디 있어요? 화자들은 영화관에 있는 거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애국가를 경청할까요? 이건 이제 시대가 반영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 후에 애국가가 끝나면 영화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년대라고 하는 군사정권이 억압하고 있던 시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럴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제희라는 시어가 있어요. 왜 일제희라는 말을 썼을까요? 일제희라고 하는 건 획일성을 강조하는 말일 때 일제희라는 말 쓰죠. 뭔가 획일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일제에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그랬어요. 경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뭔가를 잘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저 강요를 받는 상황인 거죠. 억압에 의해서 강요받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까지도 강요를 받고 있느냐 하면 애국심까지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애국심마저도 강요받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애국가를 경청한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정말 애국심을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강요에 의해서 애국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인 거잖아요. 이건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요에 의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행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영화 상영 전에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애국가를 경청하는 것이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내용의 첫 번째 단락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천리 화려강산. 이건 애국가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는 건 강산이 화려하다는 얘기잖아요. 삼천리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곳이고, 자, 우리나라가 화려한 강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1980년대의 상황이 또는 이 시에서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이 화려한 강산을 표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화려하지 않잖아요. 암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암담한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한 암담한 현실, 군사 독재에 의해서 암담한 현실을 이건 역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암담한 현실 역시 암담한 현실을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암담한 현실에 대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삼천리 화려강산하고 군사 독재하고는 대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군은 이제 무리군자이죠. 자, 이거는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 화면상에서 어떤 섬에서 새들이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울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 흰 새떼 굉장히 중요한 시어니까 네모를 쳐놓을게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굉장히 억압받고 있죠. 흰새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 흰새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자, 부러움의 대상인 흰새 때와 화자인 우리는 서로 뭐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대조가 이루어지죠. 서로 처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억압받고 있고 흰새 때들은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고 자유로운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린대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낄낄댄대요. 끼룩거린다, 낄낄댄다. 이거는 이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하잖아요. 자,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이런 음성상징어를 써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한 걸 텐데 무엇을 표현한 거냐 하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국심마저 강요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엄숙한 뭔가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비판인 거예요. 이제 냉소적 태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애국을 강요받는 현실, 엄숙을 강요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냉소적인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끌길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를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음성상징어의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횡대로. 자, 횡대라고 하는 건 가로횡자, 가로로 늘어선 대형인 거잖아요. 1열, 2열, 3열. 어떻게 보면 1열, 2열, 3열 횡대 이런 말은 군사에서 쓰는 용어예요. 왜 군사에서 쓰는 용어를 썼을까요? 그런데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흰색 떼들이 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1열, 2열, 3열대로 날아갔을까요? 요거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걸 텐데 이 새 떼들이 군사 문화를 그대로 흉내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원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일제희라는 말과처럼 이행에서 나온 일제희라는 말처럼 회계라를 강요받는 거라는 거죠. 회계라를 강요받는 그런 군사문화, 어떻게 보면 이거 군사문화일 텐데 이 군사문화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흰색 띠들이 끼룩거리고 낄낄대면서 냉소적인 태도로 1열, 2열, 3열 횡대로 흉내를 내면서 날아간다는 건 그 현실을, 그런 사회를 풍자한다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요.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억압받는 암울한 현실을 떼어내고 이 세상 밖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밖이라고 하는 건 암울한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세계, 그걸 우리는 이상세계라고 하죠. 자, 이상세계, 그 세계로 하자가 지향하는 세계, 그러한 세계로 날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새떼들처럼 우리들끼리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요 낄낄 깔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성상징어를 썼다는 거는 효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효과일 텐데요. 뭐예요? 그렇죠.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다. 현실 비판이고, 그 다음 냉소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두 번째 내용까지를 보면 이 세상 밖 어딘가론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새떼들의 모습을 보고서 화자가 생각한 거잖아요.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새를 바라보는 거죠. 그 자유로운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새 흰새떼들처럼, 부러움의 대상 흰새떼들처럼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의 대화를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 밖이라고 하는 건 아까 새떼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억압받는 현실이라면 그 이 세상 밖이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세계인 거죠. 이상인 거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인 거잖아요. 그랬으면 하는데, 그런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했대요. 이건 애국가의 한 구절이잖아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라서 애국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자, 아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했어요. 그래서 애국가의 내용을 쭉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면서 애국가가 끝났어요. 자, 애국가가 끝났더니, 애국가의 끝구절이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자,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말했었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리에 앉는데요. 왜 자리에 앉을까? 그것도 어떻게 앉아요? 주저앉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소망을 했지만 좌절을 겪는다는 얘기인 거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움인 거죠.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그 소망이 어떻게 되었다? 좌절되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애국가가 시작하기 전부터 애국가 끝날 때까지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신경림 시인의 농무에서는 장소 이동이 있거든요.
자, 이 작품은 1980년대라고 했어요. 신경님의 농문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두 작품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신경님 시인의 농문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자,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군사 정권의 억압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떼들을 보면서 나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만 결국에는 좌절을 겪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자의 심리가 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소망하는 거였다가 좌절하는 걸로 심리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애국가가 시작하기 전이 소망일 거고요. 그죠? 애국가가 시작할 때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애국가가 시작하면서 흘러가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애국가가 끝나니까 자리에 주저앉잖아요. 그러면서 좌절을 겪죠. 자, 애국가 시작, 애국가 끝. 그거에 따라 심리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